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인생에는 3번의 큰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걸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3번의 큰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기를 잘 넘기는 것도 그만큼 중요할 텐데요. 삶에는 공짜란 없고 위기와 기회는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너무 아쉬워만 하지 말고요. 위기를 잘 넘겼음에 감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투자의 신 2부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투자의 신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우리 투자에 있어서 기회를 잡는 방법 그리고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포인트도 잡아볼 거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부분들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고요. 어떤 점이 궁금한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듣도록 할 거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렌지님 잘 오셨습니다. 부자 주당님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요. 잘 오셨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이님 잘 오셨습니다. 보라맨커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9시고 오늘은 10시고 헷갈리네요 라고 하셨는데 수요일만 스페셜데이로 9시부터 11시까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준현쌤 가자 라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마그마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윤수짱 월천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또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고요. 건강이님께서도 박준현 운용인입니다. 하트하트 하면서 오셨고요. 월요일 실화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은 좋으시죠? 오늘 운용인님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들 계속해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시장에 대한 포인트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의 시장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된 게 아니냐. 베어마켓 랠리. 제가 이거 지난번에 들었는데 살짝 헷갈리거든요. 베어라는 것 자체가 곰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곰이고 그다음에 곰이라는 자체가 본래 약세장을 의미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안 좋은 의미죠. 베어마켓이라는 것은 약세장 속에 있던 제한적인 상승을 이제 베어마켓 속에 랠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약세장은 약세장인데 일시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렇죠. 구간인가요? 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약세장 쪽에서 반등은 나오거든요. 기술적 반등. 그래서 현재는 베어마켓 랠리가 되지 않겠는가. 반대로 이제 불마켓이라고 있거든요. 불은 이제 항소를 뜻합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강세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된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전망이 나온 이유가 일단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번 주 들어서 뚜렷하게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는 조금 실망스러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반대로 더 전략 후강으로 끝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게 아닌가. 투자가들도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거의 10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오늘 2,400포인트를 안착을 했는데 3주 만이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저점에서 5.7% 정도 반등한 것 같고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얼마 떴느냐? 코스피보다 2배 가까운 11.5%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강하죠. 그래서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이제 그 정도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미국 시장은 어떠냐? 미국 시장은
나스닥 시장이 보니까 저점이 1,565인데 전일 11,700 정도 끝났으니까 12.5% 끝났더라고요. 12.5% 상승. 그 다음에 다우와 S&P가 7%에서 8% 정도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특히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60일 이동 평균선도 간밤에 돌파를 했어요. 60일 이동 평균을 돌파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을 코스피가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에 20일 이동 평균선 안착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인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해서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일부 미국에서는 어제 오늘 이번 주 들어서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베어마켓 랠리 이미 끝났고 네. 강세장, 상승장에 진입을 했다. 예,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요? 예, 현재 지금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다는 자체가 시장의 반등이 끝나서 다시 빠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좀 더 방향성이 위쪽으로 더 강하게 움직인다. 강세장이다. 그렇죠. 라는 이게 거잖아요. 약세장이 끝났고 베어마켓이 끝났다는 자체는 랠리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단기 반등이 끝나고 이제 상승장에 진입을 했다. 그런 전망도 꽤 많이 나와요. 일부 골드만삭스 기대감이 같은 계속 경우는 생기는데요. 일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단기 네. 반등이니까 조심하라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일단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상당히 완화가 좀 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 시간대 미국의 CPI 지표가 9.1로 맞아요. 발표돼서 저도 깜짝 놀랐지 우리 쇼크 않습니까? 받았죠. 예,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bp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그 다음날 나왔었고 그 다음날 바로 수그러들었어요. 일부 연준 위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100bp는 무리다. 맞아요. 그러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뚝 떨어졌어요. 네. 지금은 거의 7월 말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예, 그리고 물가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 정점이 확인이 좀 된 것 같고 이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이게 인플레이션 정점과 경기 침체 우려 부분이 그 일주일 사이에 완화가 됐고 그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도 완화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 시장 자체가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영향이 실적 시즌에 상당히 그런 또 우려감 해소가 좀 되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 자체도 개인적으로도 저도 제한적인 베어 마켓 랠리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 충분히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난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는 9.1로 나왔지만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주말부터 뚝 떨어졌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단기 중기로 볼 수가 있는데 중기는 5년입니다. 5년 보시게 되게 되면 2.8로 뚝 떨어졌습니다. 3.1에서. 그 다음에 단기도 꾸준하게 좀 떨어지면서 5.2까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6월달 CPI 지표는 9.1로 최대치가 나왔지만은 최근의 상황,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8월달에 발표되는 CPI 지표는 거의 떨어질 게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상당히 완화적으로 불과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최근에 물가 지표가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이 3.5%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상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3.5에서 딱 멈춰져 있고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는 내년도 빠르면 2분기 정도에 3월 달부터 금리 인하 쪽으로 나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망치 현재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금리 인상에서 끝나면 금리 인하 쪽으로 나간다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시장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지금 시장에 들어온 것 자체는 물가 지표가 워낙 높으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중립금리 목표인 3.5가 아니라 3.7 내지는 4%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공포감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표로 보게 되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올해 연말에 3.5%에서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경기 수준에 따라서 인하 쪽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 즉,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지금은 어렵지만은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내년도 2분기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은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점 7월달, 8월달이 이미 저점이 통과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쪽에 근거를 두는 사람들은 앞서 얘기했던 미국 올가에 이미 베어마켓은 끝났고 상승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네.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도 물가라든가 그런 거 확인해야 될 부분이 완전히 있으니까 해소된 건 아니니까. 그런 어떤 네. 무게 중심이 지금 쏠리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수급이 중요한 부분인데 외국인 수급이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네모박스 친 게 7월 달부터거든요. 7월 달 들어서 오늘까지 오늘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에서 거의 한 4, 5천억 가까이가 샀는데 1조 5천억을 샀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사는 날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수급이 뚜렷하게 개선이 됐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 만큼 팔았다. 외국인 투자가들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38.7% 정도가 고점에서 3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충분히 팔 만큼 팔았다. 많이 사지는 않았겠지만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외국인 매매 자체는 삼성전자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식을 사더라도 한국 주식을 사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사고 팔더라도 삼성전자를 파는데 네. 표를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율이 2019년도 7월 달에 58%였던 건데 최근에 본래 2016년도 이후에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50.2가 최저치였거든요. 그보다 더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49.7% 정도까지 56,200원대인가요? 그때까지 팔았는데 그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틀 동안 팔았다가 오늘 다시 외국인 투자가는 매수로 전환이 좀 됐거든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워낙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지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 침체 우려감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빠르게 실적이 하향 조정이 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당초 184조 원 정도 연초 예상했던 단기 수익 전망치가 173조 원 정도. 최근에 실적 시즌 이따 점검해 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하향 조정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 자체가 여전히 싸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낙폭 과대와 함께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가 과거에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베어마켓 랠리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느냐가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통계로 나와 있는데 네.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3분의 1 정도, 10% 정도. 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면 15% 정도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16,200에서 최근에 1,500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약 35% 떨어졌습니다. 35% 떨어졌는데 약 15% 정도, 반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계산해 봤더니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1,700 정도 되는데 12,4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까지가 베어마켓 랠리 수준인데 만약에 거기를 돌파를 하게 되게 되면 앞서 올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고 상승 쪽에 전환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시장으로 대입을 해본다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상대적으로 부진하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약 31%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는 작년 6월 달에 3,316이었고 최근에 6월 13일인가요? 2,277이 저점이었으니까 10% 정도 올라가면 2,500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게 상당히 부진하니까 수급 여건이 2,500포인트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나스닥 시장이 12,400포인트를 돌파한다 한다면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상승장,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도 되지 않겠는가. 너무 또 제가 드디어라는 생각이. 근데 너무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렇지 않는데 일단 그런 의견도 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장을 얘기할 때 2,300포인트 아래는 안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현재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약간 그렇듯 기대감. 현재는 그렇지만은 제한적인 베어마켓 랠리 구간이니까 이런 때 구간의 전략은 올라갈 때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조정 구간에서 매매한 것 자체는 상당히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도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그래도 2,400포인트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확실하게 좀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기대감, 강세장에 대한 분위기도 조금씩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큰 공포라든지 우려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도 좀 완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을 또 잘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 앞서서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또 FOMC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앞두고 약간의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구간인데, 이럴 때 이제 유럽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몬트리올의 아들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주셨는데, 유럽이 빅스텝을 단행했는데 우리 주식에 영향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유럽이 이제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0.5% 빅스텝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소식이고요. 지금 보니까 이 소식이 딱 발표되자마자는 약간 뉴욕의 증시도 살짝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물지수가. 지금 현재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예, 오늘 이제 이번 주에 관심이 이제 다음 주에서 유럽 중앙회 통화회의고, 예, 미국의 통화 정책 회의고, 그다음에 유럽 중앙회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리는 쪽인데, 일단은 뭐 지난달부터 이제 7월달에 그 유럽 22의 통화 정책이 첫 번째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인상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다만 25pp냐, 최근 들어서는 50pp냐, 미국의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일단 결국 50pp 인상을 했네요. 저는 50pp 인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호재다. 그렇게 좀 얘기를 했던 쪽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유럽이 이제 최근에 뭐 영국이라든가 물가 지표 상당히 높게 나오니까 유럽은 지금 처음 금리 인상입니다. 11년 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인상을 해야 되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2.5까지 가는데 인상 안 할 수가 없죠. 50pp가 저는 그렇게 뭐 높다고 얘기 안 하고 싶고요. 지금 뭐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는 뭐 100pp까지 얘기가 나왔던 쪽인데, 왜 그러냐면 호재냐면 우리나라 입장에 나쁘지 않은 것 자체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지금 불안한 부분 자체가 앞서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한다고 했지만은 약간 부정적인 부분 자체는 환율의 안정입니다. 예, 원달러 환율. 지금 오늘 다행히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 1307원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의 강세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가 강세 요인이 뭐냐면, 달러의 인덱스는 결국은 상대 국가의 통화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달러 인덱스의 가장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쪽이 유로화입니다. 유로화가 아마 56%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엔화가 약 13, 14%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70% 차지를 해요. 그들 국가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즉 유로화라든가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 원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럽 중앙은행이 50pp 금리 인상을 하게 되게 되면 유로화가 이제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엔화는 지금 계속 약세예요. 엔화는 기대할 게 없어요.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야지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안 보고 있는데 아마 달러가 분명히 약세로 전환됐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달러가 간밤에 106.8 정도 되는데 아마 떨어질 겁니다. 최근에 108.7까지 올라갔다가 아마 바로 반영이 좀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내일 달러 약세로 인해 가지고 원화가 지금 오늘 1307원 어떻게 되죠? 달러가 1300, 지금? 달러요? 지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일 원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106이라고. 좀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러네요. 0. 몇 프로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 원화가 강세입니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 영향입니다. 그래서 유로화 50pp 금리 인상이 오히려 국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화 강세를 유도를 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금리 이야기 나온 김에 일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너구리님께서 운용형님, 일본은 왜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일본은 없는 건가요? 라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와 반대로 이제 일본은 오늘도 역시나
금리 올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계속해서 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거의 0% 지금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지금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본의 이런 스탠스는 왜 계속 고집을 하는 건지. 일본의 정책은 아베노미क्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2013년도부터 그 제로금리 정책에 엔화 약세를 계속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썼거든요. 일본은 지금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대부분 다 수출에 의존하는 쪽인데 수출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쪽입니다. 수출에 돈을 벌어 가지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가 여전히 몇십 년 동안 저물가예요. 물가 높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도요? 거의 1% 2%밖에 안 됩니다. 그제 이제 우리 친척 중에서 일본에 사신 분이 네. 제1교포와 결혼해 오셨는데 네. 물가 옛날하고 똑같아요. 10년, 20년 그래요? 똑같아요. 물가는. 왜 일본만 그렇게 물가가 우리나라 안 오더니 올랐을까요? 가끔가다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물가가 그러게요. 올랐냐고. 일본은 왜 그렇죠? 일본은 계속 저성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물가가 낮기 때문에 금리 네. 저금리 정책을 써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결국은 엔화가 약세 국면 네. 쪽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자체는 어디까지 전개될지는 결국 통화 약세 부분 자체는 좋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엔화 약세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GDP를 실질적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할 정도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엔화 약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통해 해가지고 경기를 살려고 할지는 그래서 일본은 워낙 물가 수준 자체가 세계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주가는 강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일본 증시가 거의 다른 나라 국가 중에서 강해요. 보시다시피 저점도 깨지도 않았고, 그러면 기업들 실적이 괜찮으니까, 실적이 괜찮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정책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금리는 계속 제로 금리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 결국은 대한 물가 분위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낮으니까 제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 국가들은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 자체 경기가 아니라 물가거든요. 물가가 낮으니까 계속 저금리 정책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다른 나라 국가들은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가 우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약간 조금 다른 분위기가 확실히 있긴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이야기 나누는 중에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해답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같이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전화는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누르고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즐겁게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계속해서 실적입니다. 특히나 또 미국 기업들이 워낙에 실적이 또 잘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적 시즌은 또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뭐 지난주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뭐 연준의 통화 정책 거기에 중심이었는데 지금 이번 주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실적 시즌이라는 게 실적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앞서 제가 베어마켓 랠리가 가능하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고 일각에서는 상승 추세 진입까지 일부 얘기가 나온 이유 자체가 실적이거든요. 미국의 기업들을 현재 보면 현재 S&P 500 기업 중에서 500개 기업 중에서 60개 정도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78.3%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더라고요. 10종목 중에 8종목이 상회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4분기로 따지면 실적 시즌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게 81%였다고 그래요. 그보다는 약간 낮지만은 과거의 평균 수준이 66%였으니까 높네요. 상당히 서프라이즈. 그래서 미국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미국은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펀드멘탈 장세입니다. 이게 실적이 좋으면 이런 여러 가지 악재도 견딜 수 있는. 이게 최근에 대표적으로 간밤에 미국 시장 상승이 있던 것 자체가 넷플릭스지 않습니까? 넷플릭스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시장에 700달러 주가가 16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거의 70% 떨어졌는데 가장 실적에 대한 구독자 감소라든가 영향 때문에 떨어졌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선방했다. 그게 아주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앞으로 나올 기업들도 옛날 같은 좋게 나오도 향후 전망치 자체가 안 좋으면 불안했던 건데
나스닥, 넷플릭스 시적 가지고 평가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우려감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도 제가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네. 그러면 실적은 어떠냐? 일단 현재로 와서는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대체로 부합할 거란 전망입니다. 앞서 제가 실적이 하향 조정이 좀 됐던 것 자체가 1.4% 정도 영업이 하향 조정이 좀 됐어요. 많이 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조정되지 않았는데 여기 네. 나와 있죠. 영업이익 기준에서 61조 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그다음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최근 1.4% 정도 하향 조정됐어요. 우리나라 특별히 하향 조정될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영향이 큰데 나머지 것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다음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도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것 자체도 환율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분석을 안 해봤지만은 그래서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다.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기업들한테는 가격 상승이 연계되면 실적이 좋을 거다. 이런 역설적인 그런 또 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2분기는 좋은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분기 실적보다는 제가 하반기 내지는 길게는 내년도 실적 전망이 중요하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아도 하반기 전망치가 안 좋으면 주가는 그냥 못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번 실적 시즌에 다른 요인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경기 민감 가치주보다는 제가 성장주가 유리하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2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좋은 업종들이 뭐냐?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신재생. 이게 성장주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 실적을 잠깐 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개 기업들이 좀 발표가 좀 됐거든요. 삼성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만 예상치를 하였잖아요. 나머지 그 이후로 발표된 기업들 포스코홀딩스, 풍산, 테크잉, 에코프로, BM, 한미반도체, 한미약품, 해성 DSC, 현대차 오늘 발표했고 포스코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발표된 KB금융까지 실적이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죠. 예상치 상해입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훨씬 상회한 맞아요. 2조 2,800억 가이던스인데 네. 2조 9천억이 나왔거든요. 오늘 주가가 못 떴어요. 그것도 이제 이런 희한하더라고요. 것들을- 떴다가 바로 가라앉죠. 그러니까 왜냐면 다 알려져 있거든요, 실적이. 근데 이건 내일부터 갑니다. 실적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튼튼하니까. 실적 발표된 시점에서 단기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적들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은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일은 현대모비스, 지난주 현대건설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건너뛰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주요 기업들이 다 발표가 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다음 주 실적 수요 대목이네요. 목요일 날은 피크다. 네. 피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주요 기업들 실적 전망치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은 어떠냐? 대체로 업종 대표적인 종목을 알게 되게 되면 그 여타 아래권에 있는 종목들은 대충 우리가 어떻게 나올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음식료 쪽의 CLJ제당은 무난하게 예상치 상향 적이 나올 것 같고 근데 다른 음식료 쪽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CJ제당만 양호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는 제가 다 안 좋다고 그랬고, 네. 그 다음에 건설주도 안 좋고, 철강주는 좋게 나왔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 이후에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고 그랬고, 실적이 급감하니까. 자동차는 현대차 좋게 나왔고, 다음 기아차도 상당히 좋게 나올 거예요. 정유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대표적인 가장 서프라이즈 종목인데, 최근에 유가 하락이라든가 정제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못 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근데 증권이라든가 대표적으로 SOL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서프라이즈에 들어가고 가장 좋은 에 들어가고 3분기, 4분기 때 불확실하면 주가가 2분기 씩 좋게 나도 못 간다는 거죠. 이들 종목들은 반등 관점 접근해야 된다. 그다음 화학업종은 NC계열 중에도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다. 이것도 반등이죠. 상사 쪽은 무난하고요. 이건 뭐 중립적 그냥 시장 상승 이상 갈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예상치 약간 하회하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치 상해가 아니라. 그다음에 네이버 무난한 실적인데 이런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무난하게 성장률 같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성장 쪽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배터리 쪽에 삼성 SDI 좋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2분기 실적의 투자 전략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2분기 실적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은 2분기 실적도 좋고 3분기, 4분기 때 좋으면 최고죠. 최고죠. 근데 그런 최고죠. 종목의 업체나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유일한 게 자동차 쪽이에요. 근데 자동차는 제가 가격 메리트가 없다 했습니다. 낙폭과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못 간 이유 자체도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이런 것들을 2분기 실적 시즌에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은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주가를 좀 끌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반기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입니다. 특히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국면에서 앞으로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들을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힌트 지금 조금 전에 꼼꼼하게 잘 드렸기 때문에 그 표 같이 또 참고를 하시면서 내가 어느 섹터에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는지 한번 대응을 잘 해보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운용형님과 함께 현재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짚어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시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전략들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여러분들의 포트,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점검하는 시간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고 이 종목 조금 어렵다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싶다 하신다면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하시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또 그 사이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전정희님 반갑습니다. 준호님과 마그마님 오늘도 출석 체크하셨고 흐르는 물처럼님 반가워요. 서연서와 아빠님 오늘도 유쾌하고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벙벙님도 오셨습니다. 오답너트님 출첵하셨네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만나볼게요. 이분 오셨네요. 에디페티 루피크롱 뽀로로 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츠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9,400원입니다.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연초에 화장실 리모델링 하면서 샀는데 물려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하츠. 그래도 최근의 흐름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0.3% 상승을 했고요. 6,63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9,900원대, 9,400원대 매수를 하시고 지금 계속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제 화장실 리모델링 하니까 관련주 한번 사볼까? 저도 이런 생각 투자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나 이 영양제 먹으니까 이 제약사 사야지 이래서 산 적도 있고 아마 비슷한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화장실 리모델링은 잘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식 투자는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좀 해볼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예, 이제 실생활에서 자기가 소비를 하면서 좋아서 맞아요. 산 것 자체가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거에 관심을 지금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하치가 화장실 리모델링 관련인가요? 아니면 레인지 후드 쪽 아닙니까? 주방, 네, 맞아요. 주방 쪽이잖아요. 주방 주방 쪽인데 화장실 리모델링 관련 종목들 이렇게 넓게 전체적으로 다 집안 살펴보셨나 아마 봐요.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건설 쪽이지 않습니까? 또 이게 예사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인지 후드 쪽이니까 집안 수리라든가 리모델링 할 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고 크게 보면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연초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건설이라든가 건자재 쪽에 좋게 봤던 부분인데 근데 갑자기 바뀌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월달 이후에 급격한 금리 인상의 직격탄이 건설주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불과 2개월, 3개월 만에 급락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요. 맞아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이제 가장 수혜를 받았던 게 이제 건설주였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분양 아파트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뭐 아파트 분양도 대기업들이 미룰 거고요. 네, 집 안 질 네. 거거든요. 네. 정부에서 뭐 250만 가구 짓는다 한다 마치 못 집니다. 원자재 네. 가격도 많이 상승을 그렇죠. 했고. 지금 당장 정부에서 오늘 세금 관련 정책 네, 발표를 세제 하면서 개편 내놨죠.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대폭적으로 예상보다 낮춰주면서 하는 얘기 자체가 집값 하락이 예상보다 심상치 않다. 그쵸. 그래서 1가구 2주택의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덜 물리겠다. 이제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집 안 진다는 거죠. 250만 원 짓겠습니까? 집값 떨어지는 거 걱정하는데 원래 집을 더 지어가지고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책인데 오늘 정책으로 봐서는 그러면 250만 가구 주택 분양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영향은 건설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관련 회사 쪽은 상대적으로 나쁘지는 저는 않다고 봐요.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많이 활성화 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특히
하치 같은 경우는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라든가 빌라라든가 쪽에서 제가 많이 중소형 쪽이니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LG라든가 쪽은 B2B 쪽으로 대기업 통해서 또 아파트 지을 때 들어간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지는 않을 거든 그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이 회사 1분기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실적이 대폭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어요. 연간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 난 회사가 1분기 때 보면 12억, 15억밖에 안 났거든요. 작년도에 아마 30억 정도 난 것 같아요. 거의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 기대할 건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낙폭과대 반등으로 보여야지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죠. 근데 지금 실적이 좋고 향후에도 좋을 수 있는 종목들도 지금 주가가 못 간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인 반등에 접근을 해서 좀 매도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네. 자, 차트 보도록 할 건데 9,400원을 사셨지 않습니까? 보니까 딱 지금 거기에 지금 매물층이 많이 두통이 되어 있네. 여기에 지금 파란색이 지금 이거거든요. 9,000 아마 200원에서 1,500원 사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여기에 사신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나온다 한다도 맥시멈 반등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8,000원이에요. 8,000원인데 이것도 힘들죠. 현재로 봐서는. 앞서 현재 시장에 가면 이게 여기가 맥시멈 목표인데 현재로 봐서는 합리적으로 반드시 매도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7,000원 언저리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는가. 비중이 10% 정도 되네요. 네. 나는 이거는 물타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펀드멘탈 자체가 탄탄하고 실적 전망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태라 한다면 비중이 10%니까 제가 물타기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일단 보유하고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짧게 보면 7,000원 언저리고 좀 기다릴 수 있으시면 7,800원, 8,000원도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죠. 재무내용 자체는 탄탄하니까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다만 시간이 많이 네. 필요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좀 도와주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건설 경기가 최근에 좀 부진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움직임도 화끈하게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반등을 활용해서 좀 매도하는 건 어떨까라고 함께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7,000원 정도 짧게 제시를 해드렸고 조금 더 가신다면 8,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요 반등 잘 활용하셔서 한번 그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질문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제철 좋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5,500원이요. 비중은 30%. 얼마나? 30%? 네네네. 10만 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던 종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고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네. 그 증권회사에 그 채권 좀 돈이 좀 있어가지고 갔다가 네. 거기에서 그 추천해서 샀거든요. 근데 원망을 않고 돈이 그 급한 돈 아니고 여유가 그런 데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액수가 커요. 5천만 원이 넘어요. 네. 그런데 박준현 씨를 내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이분을 굉장히 내가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사람 중에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안 물어본데 지금 처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믿고 이제 질문을 주신 거군요. 이 종목 네네. 진짜 한 10년 넘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 좀 손실도 크게 보고 계시는데 일단 예, 예. 가장 믿고 좋아하는 박준현 운용형님께 이 종목 과연 예, 예. 괜찮은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형님 예.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그 2011년도에 사셨네요. 그 정도요. 예. 11년도, 안녕하세요, 12년도에.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 2011년도, 네, 12년도에 사셨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이거 한 10년 됐죠, 사신 지? 예, 잘 안 들리신가 보네요. 예. 지금 TV를 켜고 아, 계신 TV를 것 같은데 켜셔서? 혹시 예. TV 꺼주시면 조금 더 잘 들릴 것 예. 같아요, 시청자님. 네. 일단 잘 안 들리신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 좀 제가 좀 혼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대충 보면 2011년도 정도 사셨어요. 2011년도에 2011년도에 그때 철강주들이 강세를 좀 보일 때인데 보면
10만 원대 주가가 안 보이니까 지금 맞아요. 2011년도에 주가가 14만 원, 15만 원대까지 갔던 상황인데 철강주는 뭐 장기 투자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뭐 재고가 철을 갖고 있다는 썩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게 좀 아쉽죠. 철강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작년도에 그 철강주들이 많이 갔어야 되거든요. 업황이 좋을 때. 근데 잠깐 5월달, 6월달에 실적이 좋고 2분기 때 좋고 난 다음부터 2분기 때 벌써 피크아웃이 바로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대비해서 평가를 못 받고 실질적으로 실적은 올해 거의 피크아웃인데 올해까지 전개됐던 건데 올해도 실적 대박이거든요. 뭐 철강회사들 포스코 실적 발표가 좀 됐지만은 네. 작년도에 너무 일찍 일찍 피크아웃 네. 이슈가 부각되면서 보면 현대제철이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잖아요. 작년도 영업이 2조 4천억인데 네. 2조 7천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작년도에 5월달, 6월달에 철강주에서 급등할 때 실적 피크아웃 이슈가 되고 주가가 못 가버렸어요. 갔어야 되는 건데.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부진했던 것 자체가 현대차 쪽에서 차량 강판, 예산 강판 회사거든요. 현대차가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차량 강판 가격을 인상을 안 해줬거든요. 미루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인가 약간 해줬어요. 네. 이게 상반기 때 해줬었으면 그래도 주가 좀 올라갔을 건데 그래도 우리 청장님이 매수할 때 10만 원을 못 갔겠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근데 지금은 차량 강판 가격 좀 인상을 해줬고요. 현대차가 오늘 실적 좋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강판 가격 어느 정도 적정한 인상을 앞으로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철강주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실적은 최대 실적인데 못 간 이유 자체가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 또 대표적인 경기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네.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다 보고 또 중국 이제 철강업종 같은 경우 중국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데 중국 경기는 최근에 좋아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좋아지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경기 부양치 효과가. 근데 최근에 전혀 중국 관련 종목들이 힘을 못 써요. 뭐 여러 가지 자체는 최근에 이제 어떤 탈중국 얘기 나온 것 자체도 약간 그런 것도 중국 관련 종목들한테 부정적으로 미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하여튼 지금 입장에서 보면 현대제철이 이제 제가 보면 밸류로 본다면 지금 철강주들이 PER이 지금 2배, 3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박준용 형님하고 보면 기본적 분석가인데 제가 네. 30년 동안 기업 분석한 이로 PER 2배, 3배짜리 주식을 철강주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이 싸다는 겁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현대제철 예를 든다면 지금 주가 수익비 올해 영업이 2조 7천억 이게 나오거든요. 예사 지금 2분기 시작 발표를 안 했는데 가이던스가 아마 7,900억인데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네. 시절 8,100억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8,400억 나올 겁니다. 예, 실적 좋게 나와요. 서프라이즈네. 예, 실적 좋게 앞서 근데 실적은 최대 실적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종목도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예사 지금 전망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전망치가 현재 가이던스가 2분기 때 8,100억인데 5,900억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이러니까 못 간다는 거죠. 리스크가 있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이 안 좋아. 근데 그러네요. 밸류로 본다면 네. 밸류로 본다면 지금 이거 PER 2.6배. 그냥 말이 됩니까? PER 2.6배가 철강주. 철강주고. 현대제철. 2.6. 포스코가 그러네요. 3배입니다. 이게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뭐 2,000까지 빠지느냐 만약 2,000까지 빠지면 현대제철이 25,000원까지 내려갈 건데 그럼 PER이 1.5배까지 떨어지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뭐 2,000포인트까지 무너진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이런 종목들 보면 주가 정말 싸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쪽이죠. 이게 제가 이런 적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기업은 주가는 결국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런 게 안 통하죠. 안 통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안타까우고 이게 최대책인데 네. 11만 원 갈 때보다 그때보다 실적은 훨씬 좋게 나와요. 제가 당시에 2011년도에 우리 청장님이 사실 때 10만 원대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대제철의 연간 영업이익이 아마 8천억 1조 이상 안 났어요. 보시면 아시죠. 근데 지금은 2조 7천억이 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때보다 3분의 1 토막이니까. 이게 시장의 여건 자체가 이제 가치주의에서 성장주역으로 트렌드가 바뀐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보입니다. 하셔가지고 지금 물타기는 근데 50%예요 비중이. 제가 20% 30%면 적극적으로 왜냐면 나이가 드신 분이고 기다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라고 싶은데 지금도 돈 있으면 좀 하라고 싶어요. 30% 정도는 올라갑니다. 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4만 원. 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상은 제가 혹시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요.
주가가 빠져서 2만 7, 8천원에다가 내려올 수 있어도 우리 시장님 지금 10년을 기다렸잖아요. 예, 다른 분한테는 제가 이거 사람 얘기를 안 하지만은 네. 10년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1년, 2년 더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 주가가 경기 침체 현대에서 얼마까지 빠지겠습니까? 이걸 철강주가 잘 안 빠져요. 2만 5천 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2,0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와 최악의 경우 2,200 내려온다는 다음에 2만 5천 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이 10만 원에 샀기 때문에 좀 물타기 할 수 있으면 좀 하셔가지고 최소한 4만 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좀 물타기 하게 되면 20% 물타기 한다는 다음에 5천만 원 투자했다는데 5천만 원 투자했었으면 5천만 원 투자했었으면 2천 몇 주 샀죠? 500주 산 거네요? 네. 500주 샀네요. 그렇죠? 지금 500주 사려면 돈 얼마 있으면 되죠? 지금 3만 원대죠? 예. 그렇죠. 맞죠?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10만 원 샀으니까 맞죠? 500주 맞죠? 맞아요. 500주. 그러면 지금 500주 사면 돈 얼마 필요합니까? 1,500만 원 1,500. 필요하네요. 1,500만 원 투자하면 되네요. 그러면 매수 단가가 얼마 떨어지죠? 6만 원 떨어지네요. 대충 6만 원. 그렇죠? 예. 그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분 같은 경우 나이가 있으시고 그래서 네. 충분히 기다릴 수 있으면 좀 추가 매수 관점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여러모로 좀 안타까웠던 종목이었습니다. 매를 너무 일찍 맞았고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는 또 함께 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4만 원까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님 너무 무리하지 않는 상황 선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좀 단가를 낮추고 4만 원 반등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준현 운영형님과 함께 또 오늘 종목 진단까지 달려봤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라는 댓글들도 함께 올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께도 같이 좀 참고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일 시장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짚어드렸고 베어마켓 랠리 또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은 좀 혼조세로 출발을 하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확실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 내일 시장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FOMC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나스닥 시장 저 차트를 좀 보시면 앞서 제가 나스닥 시장이 지금 가장 빠르거든요. 네. 저점에서 12.5% 올라왔다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어요. 가장 아마 빠릅니다. 지금에서요.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62도 지금 뭐 5일선 돌아섰고 20선 이미 좀 돌아섰고 62평선 돌아서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62평선까지 돌아갔다는 것 자체는 나스닥 시장으로 따지면 확실하게 바닥은 탈출한 거예요. 탈출한 거. 우리 시장도 이제 2,400 정도까지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으면 2,300포인트 이제 지지가 확실히 좀 된 거다. 일단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은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 얘기하면서 대충 얘기했던 부분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여러 악재들이 진행 중에 있지만은 최악인 경우까지 다 반영이 됐어요. 물가지표 자체는 거의 정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통화정책 회의 쪽에서 설사 또 100pp 금리 인상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충격 없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 자체가 만약에 100pp 인상하고 또 연말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준금리 3.5% 이상 더 올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 자체는 올릴 거, 연말까지 올릴 거지 빨리 올려버리자. 그래서 물가를 확 잡아버리자. 기대 인플레이션 잡아버리자. 그런 네. 정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75pp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요. 환상을 갖고 그래서 결국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통화정책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 자체도 상당히 반영이 좀 됐고 대신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조금 완화적으로 바뀐 부분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2600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은 나스닥 시장으로 따지면 우리 시장은 지금 2600은 최소한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은 이제 수급이 안 좋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표 주가를 단기 반등 목표 자체를 248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하지 않겠다. 본래 제가 7월 달에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제가 2,520을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워낙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와가지고 조금 낮춰 잡은 겁니다. 2,480포인트 정도까지 앞서겠다시피 베어마켓 랠리 쪽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현재 고점 대비해서 31% 빠졌는데 2,277에서 10% 정도 반등이 나온 시점 자체가 딱 계산해보면 2,500입니다. 그래서 2,480에서 2,500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장 자체 주가 상승 모멘텀 뭐냐? 우리나라 기업도 실적이 좋다. 미국도 기업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앞서 우리나라 오늘 현대차 실적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대 실적이에요. 맞아요. 분기 최대 실적이 2분기 때 2조 9천억 영업이익은 아마 재작년인가요? 1년 동안 영업이익이 거의 아마 2조 원, 3조 원대 정도 날 때도 있었었어요. 그 수준을 이번 분기에 실적을 냈을 정도 기업들 실적이 좋다는 거죠. 오늘 주가 못 갔지만 그런 것들 주가가 안 빠진다는 겁니다. 있어요. 어닝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실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 앞서겠다시피 지금은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오늘 현대차 저는 거의 오늘 밀릴 줄 알았어요. 실적이 좋게 나올 줄 알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좋게 나와도. 조금 특히 대형주 같은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업종들이 향후 전망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네. 앞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 경기 순환주 중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불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가지 않는다. 대신 워낙 주가들이 싸기 때문에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 거고요. 시장의 관점은 최근에도 보시다시피 나스닥 시장이 압도적 주가 상승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성장주들이 이제는 높습니다. 상반기 때 제가 얘기할 때 상반기 때 안 좋았던 종목들이 하반기 때 주목을 받는다. 이제 그런 동작이 상반기 때 성장주들이 부진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어떤 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코스피냐 코스닥 시장이라 얘기할 때 제가 코스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대형주냐 중소. 그 이유 자체가 외국 투자가들이 제가 매도는 일단락이 됐지만 주식을 많이 안 산다고 그랬습니다. 사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금리 상승기 때 선진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외국 투자가들이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주식을 사지는 않아요. 제한적인 수급입니다. 대신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2,500포인트 올라가면 뭐냐? 공매도가 나옵니다. 공매도를 빨리 금지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2,300포인트 때는 많이 줄었어요. 2,300포인트 공매도 쳐봐야 별로 실익이 없으니까. 근데 네. 주가가 올라가면 대부분 종목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 공매도 또 대차 잔고가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대형주한테는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대신 중소형 종목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이미 신용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물량이 없어요. 최근에는 진짜 신용 유지 잔고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거든요.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주가가 신용 이하가 또 차면 또 주가 빠지면 또 그게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당분간은 중소형 종목들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업종은 뭐 IT,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계속 지금 뭐 지원 정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반도체 장비 종목도 잘 가는데 우리나라 좀 부진해요.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 종목들, 그다음에 요즘 뭐 유럽 쪽에 지금 기후 때문에 심각하죠. 뭐 온도가 뭐 40도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이. 최근에 부진한데 미국은 괜찮은 우리나라 부진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시장의 포인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우리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시장, 하지만 여전히 혼란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좀 방향성 잡아야 되는지 함께 힌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운용용님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10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전략, 혼란한 증시 속에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일요일 밤에 우리 다음 시장 준비하는 시간들 꼭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운용용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